밤 9시 시어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0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녁 7시에 온 가족을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 낼게. 오랜만에 가족끼리 좋은 데서 제대로 먹자. 그런데 남편은 제 손목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지마. 오늘 형은 밥을 사려는 게 아니야. 사람을 사냥하려는 거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 식탁에 앉지 않은 것이 제 인생을 집어삼킬 뻔한 덫에서 빠져나온 첫 번째 선택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덫의 끝에는 단순한 식사값이 아니라 제 이름이 미리 적힌 수천만 원짜리 투자 동의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따뜻하지만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안온한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서입니다. 올해 34, 서울 외곽의 한 건축자재 유통회사에서 내부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제 일은 늘 숫자와 붙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미수금, 입금표, 지출 결의서.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숫자 하나도 저는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시댁 사람들은 저를 두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너무 계산적이야. 돈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딱딱해져. 사람 사는데 정이 있어야지 장부만 보고 살면 되나.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앞세워 남의 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시댁에는 아주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름은 빡승재. 겉으로만 보면 꽤 그럴듯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깔끔한 셔츠에 비싼 시계를 차고 다녔고 말도 컸습니다. 이번에 아는 대표랑 공장 하나 들어간다. 요즘 인테리어 쪽 돈 된다. 내가 사람만 잘 만나면 금방 일어선다. 말만 들으면 곧 큰 사업가라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달랐습니다. 오늘은 목공소를 한다고 했다가 다음 달에는 물류사업에 투자한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돈이 묶였다고 했습니다. 뭔가 늘 시작은 거창한데 끝은 흐지부지였습니다. 아주버님의 아내, 그러니까 형님인 강혜진 씨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직접적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띄웠습니다. 우리 승재 씨가 요즘 너무 바빠요. 거래처 대표들이 자꾸 불러서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규모가 커서 저는 자세히 묻지도 않아요. 남자 일은 크게 봐야 하잖아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했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집 잘 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투였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는 아주버님을 유난히 아꼈습니다. 그분 눈에 박승재는 장남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일을 벌이다가 손해를 봐도 시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야. 어디 돈만 꼭 쥐고 자기 몸만 챙기는 사람하고 같니? 그 마지막 말은 늘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눈길은 꼭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 무렵 시댁 분위기는 이미 편치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남겨두신 오래된 단독주택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아주버님이 제 남편 준호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돈은 차용증 쓰고 빌려야 해요. 가족이라도 돈 거래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남편에게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형제끼리 종이 한 장이 그렇게 중요하니? 내 형이 어려울 때 좀 도와주면 안 돼? 민서가 옆에서 자꾸 계산하니까 네가 변한 거야. 저는 억울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마른 장작처럼 위태롭게 쌓여가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에 아주버님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다 같이 식사하자. 장소는 내가 예약했다. 오늘은 내가 전부 낼 테니까 아무도 돈 가져올 생각하지 마. 요즘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았는데 밥 먹으면서 다 풀자. 메시지가 올라오자마자 단체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고모님은 박수를 보냈고 시어머니는 하트 이모티콘을 여러 개 보냈습니다. 역시 장남이네. 승재가 마음을 크게 썼구나. 가족은 이렇게 다시 모여야지.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보낸 식당 주소는 평범한 고깃집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고층에 있는 프라이빗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기업 접대나 상견례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고 1인 코스 가격만 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가면 최소 수백만 원은 나올 곳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1,000만 원도 없어서 동생에게 손을 벌리던 사람이 갑자기 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예약했다? 저는 그게 도무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민서야, 너도 봤지? 내 아주버님이 이제 마음을 먹은 모양이야. 가족끼리 이렇게 풀고 살아야지. 너무 각박하게 굴면 안 된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가서 괜히 회계사처럼 굴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먹어. 승재가 낸다잖니. 사람 무한하게 돈 얘기 꺼내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식탁 앞에 앉아 단체방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남편이 저렇게 오래 말없이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는 머릿속에서 뭔가 심각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을 내려놓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아무 이유 없이 저렇게 크게 쓰는 사람은 아니야. 그 한마디에 제 불안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예의상 갈 생각이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또 저를 두고 가족을 갈라놓는 며느리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옷장에서 크림색 원피스를 꺼내고 있는데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민서야, 오늘 가지마.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안 가면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겠어? 남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형은 밥을 사려는 게 아니야. 그럼?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냥하려는 거야.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당신 뭔가 알고 있지? 하지만 남편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체방에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저희 부부는 오늘 참석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남편은 제게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누가 전화해도 절대 먼저 돈 얘기 꺼내지 마. 그리고 어떤 부탁이든 바로 대답하지 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원피스를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시댁 식구들은 모두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집거실에 앉아 조용한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식탁에 앉아 하는 것이 제 이름과 제 돈, 그리고 제 인생을 지킨 첫 번째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저녁 7시 10분쯤부터 가족 단체방은 마치 생중계라도 하듯 계속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신나 보이는 사람은 형님 강혜진 씨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깔린 복도, 벽에 걸린 고급 그림들, 천장에서 떨어지는 노란 조명,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승재야, 이런 데를 어떻게 예약했니? 그 말투에는 이미 자랑스러움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들을 넘겨보다가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테이블은 룸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 길었고 중앙에는 커다란 생화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분위기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음식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킹크랩찜, 한우 오마카세, 랍스터 버터구이, 전복찜, 은대구 스테이크,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고급 코스 요리들. 형님은 일부러 카메라를 음식 가까이에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아유, 승재씨가 너무 많이 시켰어요. 적당히 하자니까 말을 안 듣네. 말은 말렸다는 식인데 목소리에는 자랑이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여유 있는 사람은
보통 그렇게 티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하게 보여주려는 사람일수록 어딘가 불안한 법입니다. 7시 40분쯤 또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 아주버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번쩍이는 시계, 벌써 술 기운이 오른 얼굴.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오늘은 돈 생각하지 맙시다. 가족끼리 모였는데 그게 뭐 중요해요? 앞으로는 서로 더 뭉쳐야 합니다. 듣기에는 참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이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어디론가 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마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있었겠죠. 우리 장남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검은 셔츠를 입은 직원 한 명이 작은 카트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흰 천으로 감싼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님이 바로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어머, 병이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아주버님은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80년대 프랑스 빈티지 와인이야. 가족끼리 마시는 건데 좋은 걸로 마셔야지. 그 순간 저는 소파에서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80년대 프랑스 빈티지 와인? 저런 식으로 직원이 직접 들고 들어오는 와인은 절대 몇십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잠시 뒤 단체방의 사촌 한 명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형님 진짜 통 크시네요. 직원이 저 와인 거의 4천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순간 제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와인 한 병이 4천만 원. 거기에 저 음식들까지 더하면 오늘 식사비는 최소 7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회계일을 합니다. 사진 몇 장만 봐도 대략 얼마가 나올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 돈이 막혀 있다던 사람이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태운다?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형, 저 돈 어디서 난 거야?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화면 속 와인 사진만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형 돈 아닐 수도 있어. 그 한마디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남편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빚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저렇게 쓰면 둘 중 하나야. 진짜 큰 돈이 생겼거나 아니면 남 돈으로 허세 부리는 거. 저는 다시 단체방을 봤습니다. 아주버님은 계속 웃고 있었고 형님은 연신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조명 뒤에 아주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버님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가족끼리 삼겹살집에 갔을 때도 30만 원 나온 계산서를 정확히 인원수대로 나누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음료수 값까지 계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4천만 원짜리 와인을 연다는 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밤 8시반이 가까워질 무렵 단체방의 마지막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아주버님이 시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고 와인잔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밑에 형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이 최고죠. 오늘 승재씨 소원은 다 같이 웃는 거예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러운 것도 아니고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정교하게 덧문을 닫고 있는데 아직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전화 오면 꼭 받아. 저는 긴장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울든 누가 사정하든 듣기만 해. 대신 절대 먼저 돈 얘기하지 마.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의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밤 9시가 되자 정확하게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발신인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기자마자 다시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진동 때문에 나무 식탁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제 심장도 같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보다가 12번째 전화가 왔을 때 조용히 제게 폰을 건넸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받아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하고 말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서야, 빨리 와. 엄마 좀 살려줘. 뒤에서는 사람들 목소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의자 끌리는 소리, 누군가 언성을 높이는 소리, 직원들이 다급하게 설명하는 소리, 그리고 쾅 하고 테이블을 치는 둔탁한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거의 숨 넘어갈 듯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승재가 없어졌어.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맞은편에서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움직였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예상했던 일이 결국 터졌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없어졌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차 가져온다고 잠깐 내려간다더니 지금 30분째 안 들어와. 전화도 꺼져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를 가지러 간다. 전화기를 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 너무 깨끗한 수법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처음부터 도망칠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계산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300만 원. 그 숫자가 거실 공기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천천히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7,300만 원. 가족 화목을 외치던 저녁 식사에 진짜 얼굴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7,300만 원. 그 숫자가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전화기 너머에서는 형님 강혜진 씨 울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어머니, 민서 씨 빨리 오라고 해요. 지금 카드도 안 되고 어떡해요. 그 목소리에는 당황함도 있었지만 묘하게 당연하다는 기색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결국 제가 와서 해결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처럼. 시어머니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민서야, 일단 와서 계산 좀 해줘. 집에 가면 내가 승재한테 꼭 받아낼게. 엄마 체면 좀 살려줘. 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봐.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기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식사하자고 한 사람은 아주버님이잖아요. 계산 다 하겠다고 한 것도 아주버님이고요. 시어머니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재가 나가기 전에 그러고 갔어. 뭐라고요? 민서랑 준호가 올 거라고. 계산은 걔네가 하면 된다고.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손끝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우발적으로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서를 저희 부부 앞으로 넘길 생각이었던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레스토랑 매니저 같았습니다. 고객님, 결제 방식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모든 코스와 와인이 오픈된 상태라 취소는 어렵습니다. 곧이어 친척 중 한 명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휴, 그냥 준호네 불러서 빨리 처리하면 되잖아. 여기서 이러는 거 창피하지도 않나.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하나만 있었던 겁니다. 민서가 내겠지.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네가 먼저 계산만 해. 엄마가 나중에 꼭 받아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끊어졌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처음부터 아무도 제 의견은 묻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돈 낼 사람은 왜 당연히 저라고 생각하세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가족이 다 곤란한데 그게 할 말이니? 그 순간 남편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매니저 바꿔주세요.
준호야,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잠시 뒤 매니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감정 하나 섞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약자 이름이 누구죠? 박승재 고객님입니다. 주문 추가한 사람은요? 대부분 박승재 고객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와인 오픈 확인은 누가 했습니까? 매니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배우자분이 서명하셨습니다.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예약 시 비상 연락처는 누구 번호였습니까? 매니저가 답했습니다. 김민서 고객님 번호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예약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이미 제 번호를 결제 책임자처럼 걸어둔 상태였던 겁니다. 남편은 통화를 끊고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봤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저녁에 모든 장면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고급 식당, 4천만 원짜리 와인, 가족 화합,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진 7,300만 원짜리 계산서.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판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갈색 파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좀 더 확인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보여줘야겠다. 그는 제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첫 장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족공동, 투자, 동의서. 문서 제목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승재 목공, 인테리어 공장, 설립, 가족공동 투자, 수익 배분 계약.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였습니다. 투자자 명단에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서 투자금 9억 원, 박준호 공동 동의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형이 오늘 식사 자리에서 이거 꺼낼 생각이었던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9억이라고? 형 빚 규모랑 거의 같아.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내용은 겉보기엔 그럴듯했습니다. 가족끼리 힘을 합쳐 공장을 세우고 수익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만든다는 이야기. 하지만 자세히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투자금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고 운영 권한은 거의 전부 박승재에게 몰려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은 우리가 내고 결정권은 아주버님이 갖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형 아는 사람이 몰래 알려줬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거기 갔으면 형이 술 돌리고 분위기 띄운 다음 어머니까지 나서서 서명 압박했을 거야. 그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믿냐. 형 어려울 때 좀 도와줘라. 너희가 제일 형편 좋잖아. 아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를 몰아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망설이면 시어머니는 또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겠죠. 저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단순한 회식이 아니었습니다. 7천만 원짜리 식사는 미끼였습니다. 진짜 목적은 제 서명이었던 겁니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다급했습니다. 민서야, 식당에서 경찰 부른다 그런다. 엄마 창피해서 죽겠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주버님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체면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형 대신 계산 안 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거의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형 버리겠다는 거야?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실수했을 때 도와주는 거지. 그리고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처음부터 덧 넣고 끌어들이는 사람까지 책임져 주는 건 아닙니다. 전화기 넘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투자 동의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 적힌 제 이름이 낯설 정도로 섬뜩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단순히 돈을 빌리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빗속으로 우리까지 끌어당기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가야 해. 왜? 형 문제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아. 무슨 뜻이야? 남편은 창밖 어두운 밤거리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은 7천만 원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니야.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형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 공포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 말이 끝난 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진 손에 잡고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주버님이 단순히 식사값을 피하려고 도망친 게 아니라는 말.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 진짜 빚쟁이들 얘기하는 거야?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이제까지 말 안 했어?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 어머니는 또 내가 형 모함한다고 했을 거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모든 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형이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했어. 어떻게? 계속 누군가한테 쫓기는 사람처럼 행동했어. 남편은 신호대기 중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화 오면 밖에 나가서 받고 누가 오는 소리만 나도 예민하게 굴고 그 말을 듣자 저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시댁에서 밥 먹을 때였습니다. 아주버님 휴대폰이 울리자 그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때 형님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었습니다. 요즘 거래처 전화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표정은 거래처 전화를 받는 사람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 40분이 넘어 있었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레스토랑 층에 도착하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 끝부터 사람들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짜증 섞인 말투, 억눌린 언성, 그리고 창피함을 애써 숨기려는 낮은 한숨들. 프라이빗 룸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직원들은 입구 근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까 단체방 영상 속 화려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와인잔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냅킨은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공연이 끝난 뒤 무너진 무대 같았습니다. 저희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거의 뛰다시피 달려왔습니다. 민서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일단 계산부터 해줘. 나중에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립스틱은 번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던 얼굴이 지금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예약한 사람이 계산해야죠. 그 말이 떨어지자 근처 친척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 고모님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차갑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면 더더욱 속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형님 강혜진 씨는 눈이 퉁퉁 부은 채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완전히 무너진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흔들리는지, 결국 돈을 낼 건지. 제가 시선을 마주치자 형님은 바로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서 씨, 나도 몰랐어. 승재 씨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그때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매니저님, 레스토랑 매니저가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예약 정보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예약자 이름 박승재 고객님입니다. 추가 주문 대부분 박승재 고객님 요청입니다. 비상연락처. 매니저가 서류를 넘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민서 고객님 번호입니다. 친척들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역시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처음부터 제가 이 자리에 끌려올 걸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다시 물었습니다. 4천만 원짜리 와인 오픈은 누가 승인했습니까? 순간 형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매니저는 직원 한 명을 불렀고 잠시 뒤 주문서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와인 이름 아래 선명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강혜진. 형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압박하던 친척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님은 다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승재 씨가 하라는 대로만. 그런데 매니저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와인 오픈 전에 가격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고객님께서 우리 집 돈 없는 집 아니다. 그냥 열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형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한 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는 멍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우아한 척 웃고 있던 큰며느리가 이제는 4천만 원짜리 와인 주문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아주 버님 혼자 꾸민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오늘 저녁이 정상적인 가족 식사가 아니라는 정도는. 남편은 매니저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복도 CCTV 확인 가능합니까?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프런트 쪽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식사 시작 전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와인 진열장을 가리키고 있었고 형님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가격 설명을 꽤 오래 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직접 서명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형님이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밤 8시 45분쯤 아주버님이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하나가 화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몸이 단단했고 목 옆으로 길게 흉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누군데?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형이 예전에 말한 적 있어. 뭐라고? 사채업자. 순간 제 등줄기에 소름이 쫙 올라왔습니다. 화면 속 아주버님은 그 남자와 짧게 대화를 나누더니 그대로 비상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훨씬 더 큰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런트 모니터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다시 룸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아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가족끼리 그럴 수 있냐고 하던 친척들은 이제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신 시선이 전부 형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강혜진 씨는 의자 끝에 걸터 앉은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꽉 붙들고 있던 명품 가방도 이제는 바닥에 힘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아, 너 정말 와인 가격 알고 있었니? 형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달 떨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승재 씨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4천만 원짜리를 그냥 열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님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남편이 아주 조용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죠. 룸 안 공기가 순간 굳었습니다. 준호 씨는 형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형 계획 알고 있었잖아요. 형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은 테이블 위에 휴대폰 하나를 내려놨습니다. 아주버님이 예전에 남편에게 보냈던 메시지 캡처였습니다. 준호야, 민서는 돈 관리 잘하지? 이번에 민서만 설득되면 다 해결된다. 형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그 아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데 민서 성격상 술자리 분위기 잡아야 한다. 너도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 형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반응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오늘 저녁이 단순한 가족 식사가 아니라는 정도는. 시어머니는 멍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쪽이 싸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아직도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버님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보다 일이 커지는 걸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님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CCTV에서 봤던 이름 안태식. 형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형님이 다급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그거 줘요. 하지만 남편은 형님 손목을 가볍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속 숨기면 더 커집니다. 전화는 끊겼다가 곧바로 다시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통화였습니다. 룸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형님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지 마, 제발. 하지만 남편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다가 천천히 선명해졌습니다. 노란 조명이 어둡게 깔린 좁은 방, 그리고 그 안에 앉아있는 아주버님. 박승재는 완전히 망가진 얼굴이었습니다. 셔츠 단추는 풀어져 있었고 한쪽 뺨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눈은 술과 공포에 절어 있었습니다. 형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승재씨. 그 순간 화면 뒤쪽에서 누군가 손을 뻗어 아주버님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카메라 앞으로 얼굴을 들이민 남자. CCTV에 찍혔던 그 흉터 남자였습니다. 목에서 턱까지 길게 올라간 흉터, 무표정한 얼굴. 그런데 이상하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한번 빨더니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계산해야죠. 시어머니가 휘청하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형님은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안태식 씨, 제발 승재 씨한테 그러지 마세요. 남자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기다린 게 넉 달입니다. 그리고 화면박 어딘가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끝난다더니 돈은 어디 있습니까? 형님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남자는 형님 말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카메라를 아주버님 얼굴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랑 민서 오면 해결된다고 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도 아주버님은 저희 이름을 담보처럼 팔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박승재 씨 빚 총 얼마인지 가족은 압니까?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9억. 누군가 숨들이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님 한 분은 입을 틀어막았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승재 씨가 3억 정도라고 했어. 남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3억은 부인한테 말한 금액이고 그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남편분은 체면 유지한다고 계속 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이었고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7,300만 원짜리 식사, 4천만 원짜리 와인, 9억 원 투자 동의서 전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화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안에 5억만 먼저 보내십시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억?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까지 돈 안 들어오면. 그는 웃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채무 문서 들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아드님 회사에도 보내고 동네에도 다 알릴 거고.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남자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박승재 씨가 다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김민서 씨는 돈 있잖아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제 이름, 제 직업, 심지어 제가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까지 저 사람들에게 넘긴 겁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도와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늘 밤 가장 많이 들은 단어,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끔찍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룸 안은 숨 막힐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끼리 도와야죠. 안태식이라는 남자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오늘 밤 제가 들은 어떤 협박보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원래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늘 저를 압박할 때 쓰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참아라. 가족이니까 이해해라. 가족이니까 돈도 마음도 같이 써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사채업자까지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덜덜 떨며 화면 속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승재야, 엄마 집까지 걸고 돈을 빌렸어? 아주버님은 끝내 시선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친척들 앞에서 우리 장남이라며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장남 때문에 집도, 체면도, 가족도 한순간에 무너질 상황이 된 겁니다. 형님 강혜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커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4천만 원짜리 와인 주문서, 9억 투자 동의서, 그리고 오늘 저녁 자리에서 저를 끌어들이려 했던 계획까지. 형님도 이미 한 발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안태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요, 그는 아주 천천히 담배재를 털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태식은 화면 너머로 저를 바라보듯 말했습니다. 김민서 씨는 왜 안 왔습니까? 순간 룸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주버님 얼굴도 순간 굳었습니다.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박승재 씨는 분명 오늘 다 해결된다고 했거든. 그 말과 함께 아주버님을 툭 밀었습니다. 부부 둘만 오면 끝난다고. 제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 식사는 처음부터 저희를 끌어들이기 위한 자리였던 겁니다. 안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박승재 씨 말로는 동생 와이프가 돈 관리 잘하고 현금도 꽤 있다던데. 그 순간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제 개인 사정까지 저 사람들에게 다 떠벌리고 다닌 겁니다. 남편은 제 앞을 아주 자연스럽게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정보는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안태식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적금, 보험, 회사, 심지어 장모님 병원비 모으는 통장까지.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제가 시댁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한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몇 달 전 친정엄마 허리 수술 때문에 따로 통장을 만들었던 걸 아주버님이 어디선가 듣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눈의 분노가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형이 그런 것까지 말했습니까? 안태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돈 빌리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는 아주 버닌 머리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기 체면 팝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가족 팝니다. 룸 안에 있던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아주버님은 처음엔 잘나가는 사업가인 척하며 돈을 빌렸고 그게 안 되자 가족 이름을 담보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이름과 돈까지 팔아 넘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승재야, 네가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까지 몰아. 아주버님은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몰랐다고?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희 부부를 끌어들이려 했던 겁니다. 남편이 아주 차갑게 물었습니다. 형. 아주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불러서 계약서에 서명 받으려고 했지. 순간 아주버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룸 안 친척들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꽂혔습니다. 아주버님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잠깐 이름만 올리면 되는 거였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잠깐 이름만? 아주버님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야, 진짜 서류용이었어. 돈 당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9억짜리 서류에 제 이름 넣어놓고 그게 서류용이에요?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아주버님은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태식 쪽에서 가족 투자자만 있으면 시간 준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를 던지려고 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 아주버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울면서 시어머니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민서를 끌어들였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야 이해한 겁니다. 오늘 밤 저희 부부가 식당에 왔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를 술잔 돌리고 가족 분위기 만들고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압박하고 끝내 제 이름을 계약서에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가족이니까 라는 말에 떠밀려 빠져나오지 못했겠죠. 안태식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얘기 다 끝났습니까? 그는 담배를 비벼 끄고 아주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돈 얘기합시다. 그 순간 룸문 밖에서 갑자기 여러 사람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아주버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경찰 2명이 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는 가족끼리 숨기고 덮으려던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경찰 한 명이 룸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계산서, 흩어진 술잔, 울고 있는 형님, 그리고 영상통화 화면 속 박승재와 안태식. 경찰은 아주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 누구십니까?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접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민서야, 제발 경찰까진 아니자니. 하지만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이 와야 할 수준이 됐어요, 어머니. 경찰은 제게 상황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감정 섞지 않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초대, 고급 식당 예약, 7,300만 원짜리 식사, 예약 시 제 번호를 비상 연락처로 넣은 일, 그리고 투자 동의서와 영상통화 내용까지. 말을 하는 동안 루마는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가 이미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준비해온 파일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형이 준비한 투자 동의서 사본입니다. 경찰은 서류를 넘기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9억 원 투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동의 없이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때 형님 강혜진 씨가 갑자기 울면서 경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진짜 사기치려던 건 아니에요. 시간을 벌려고.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판단은 조사 후에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사라니요? 설마 우리 승재가 범죄자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경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선 강요 및 사기 미수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기? 평생 장남 자랑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남이 경찰 입에서 사기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 속 안태식은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이야, 일 커졌네. 젊은 경찰이 바로 화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 성함이 뭡니까? 안태식은 담배를 입에 문 채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불법 추심하신 겁니까? 안태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협박 안 했습니다. 돈 갚으라고 했을 뿐이지. 하지만 경찰은 이미 남편 휴대폰을 받아 영상통화 녹화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안태식이 했던 말들, 집 주소를 언급한 것, 회사에 알리겠다고 한 것, 가족 정보를 들먹이며 압박한 것, 전부 그대로 녹음돼 있었습니다. 안태식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루마는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경찰은 아주버님 쪽 정보를 더 확인하기 위해 화면 캡처와 통화 기록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박승재 씨 위치 아십니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경찰은 메모를 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분들 중 추가 피해 가능성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순간 경찰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 위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타깃이었습니다. 그 말에 친척들 얼굴이 하나둘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두 이해한 겁니다. 오늘 저녁이 단순한 계산 문제 아니었다는 걸, 저희 부부를 빗속으로 끌어넣기 위한 자리였다는 걸. 그때였습니다. 경찰이 계약서 마지막 장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서류 하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미 서명 흔적이 있는데요. 순간 모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증인란 이정수.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건 경찰이 물었습니다. 이 서류 내용 알고 서명하신 겁니까? 시어머니는 입술만 떨었습니다. 나는 그냥 애들 사업 도와주는 건 줄. 남편이 아주 씁쓸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알고 계셨네요. 준호야, 엄마는 민서 이름 들어간 것도 알았잖아요.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쉽게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걸, 적어도 저를 그 자리에 끌어들이는 데는 동의했다는 걸, 그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몇 년 동안 시댁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며느리가 너무 계산적이다. 돈 좀 있다고 벽친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건 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아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루망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계약서와 통화 녹음, CCTV 확보 요청 내용을 정리하느라 분주했고 친척들은 이제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가족끼리 좋게 끝내자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모두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아주버님이 제 이름을 계약서에 넣은 것도, 오늘 식사 자리가 저희 부부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도 시어머니는 완전히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이 여기까지 커질 줄은 몰랐던 거겠죠. 그때 경찰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승재 씨, 최근에 어디 지내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실 쪽 오피스텔 하나 있어요. 모두 시선이 형님에게 쏠렸습니다. 형님은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원래는 작업실 쓴다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거기서 지냈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님, 그 얘기 왜 이제 해요? 형님은 결국 무너져 내리듯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루만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형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처음엔 진짜 잘 될 줄 알았어. 승재 씨가 이번만 넘기면 된다고 했어. 투자만 들어오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늘 똑같았습니다. 무리한 사업, 빚, 그리고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말. 문제는 그 이번이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형님에게 오피스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연락처와 차량 번호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안 된다. 경찰까지 가면 승재 인생 끝난다. 그 말을 듣던 남편이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형 인생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 때문에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가질 뻔한 게 더 문제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위 계약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민서가 오늘 서명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형 빚 9억 중 일부를 민서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었어요. 그럼 민서는 평생 갚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루만 친척들 얼굴도 하나둘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다들 제대로 실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일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는 걸, 정말로 한 사람 인생이 걸린 일이었다는 걸. 그때 고모님 한 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재가 그렇게까지 망가졌을 줄은 몰랐네.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은 자기 살겠다고 가족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저는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진짜 잘못했다. 친척들도 놀라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너 힘든 것도 모르고 맨날 네가 계산적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서운해도 참고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말을 믿으면서.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건 뭐였을까요? 제 이름이 적힌 9억짜리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전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사람 취급 못 받은 게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최소한 물어는 봤어야죠.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 글자씩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돈을 쓰기 전에, 제 인생을 끌어들이기 전에. 그 말이 끝났을 때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그 순간 경찰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김민서 씨. 네. 오늘 계약서 서명 안 하신 거 맞죠? 네. 전 처음 봤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절대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마시고 추가 연락 오면 바로 기록 남기세요. 남편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형 전화 와도 바로 받지 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승재. 룸 안 사람들 시선이 동시에 남편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칠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야, 나 지금 큰일 났다.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자 루마는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주버님 목소리가 떨리듯 흘러나왔습니다. 준호야.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숨을 몇 번 몰아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나 지금 진짜 큰일 났다. 남편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아까부터 계속 큰일이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주버님이 이를 악무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아주버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경찰 왔냐?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왔어.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버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차가운 웃음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7천만 원짜리 식사 자리에 사람 이름 몰래 걸어놓고 9억짜리 계약서에 가족 이름 집어넣고 사채업자한테 제 개인정보까지 넘긴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목소리가 더 싸늘해졌습니다. 형이 우리한테 한 건 괜찮고 아주버님은 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호야,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진짜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럼? 안태식 그 새끼들이 갑자기 돈 당장 안 가져오면 끝낸다고 해서.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던졌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친척들은 누구 하나 말을 못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야, 민서야, 이번 한 번만 살려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전화기 너머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서야. 저는 감정을 최대한 눌렀습니다. 오늘 저를 거기 앉혀놓고 계약서 서명시키려고 했죠? 아주버님은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였어. 9억이 형식이에요? 민서야. 진짜 돈 당장 나가는 거 아니었다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너무 뻔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버님, 사람 바보로 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버님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 있었으면 다 같이 술 따라주면서 가족 이야기 꺼냈겠죠. 그리고 어머니 앞세워서 도장 찍으라고 했겠죠.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전부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기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승재야,
아주버님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목소리는 이미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엄마 집까지 걸고 돈 빌린 게 사실이니?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 네 아버지가 남긴 집이야. 그게... 시어머니는 결국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장남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이 아버지가 남긴 집 서류까지 들고 다니며 빚을 냈다는 걸 지금 처음 제대로 실감한 겁니다. 아주버님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살려고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씁쓸해서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형은 늘 그 말이야. 살려고 그랬다. 남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형이 살려고 할 때마다 왜 다른 사람 인생이 같이 망가져야 하는데? 아주버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경찰 한 명이 남편에게 손짓했습니다. 통화 위치 추적 통해 가능하십니까? 남편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버님도 그 말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준호야, 경찰한테 내 위치 말하지 마. 남편은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왜? 안태식 놈들이 나 진짜 죽일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룸한 친척들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아까까지는 빚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정말 위험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한 겁니다. 형님은 울면서 휴대폰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승재씨, 그냥 경찰한테 가. 도망 다니지 말고. 하지만 아주버님은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안 돼. 걔네들 무서운 놈들이야. 그 순간 저는 아주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버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채업자가 무섭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가족을 빚 구덩이로 밀어넣으려 했던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통화 유지해보세요. 남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물었습니다. 형, 지금 어디야?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강 쪽이야. 남편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형, 설마 이상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순간 룸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승재야.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대답 대신 거친 울음 섞인 숨소리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승재야. 시어머니 비명이 룸안을 찢듯 울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친 숨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 지금 어디냐고. 잠시 뒤 아주버님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실대교 근처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찰 2명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젊은 경찰이 바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승재야, 엄마 무서워.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아주버님은 흐느끼듯 웃었습니다. 엄마, 엄마 여기 있어. 나 진짜 끝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룸한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형님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기 시작했고 친척들 얼굴에도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번졌습니다. 아까까지는 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아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형,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지 주변 보여줘. 잠시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강변, 가로등 불빛, 멀리 보이는 한강 물결, 그리고 난간에 기대에 앉아있는 아주버님 모습.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고급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가족은 하나다 외치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자마자 오열했습니다. 승재야, 거기서 내려와. 엄마 무서워. 아주버님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니야. 집으로 와. 엄마가 다 어떻게든 해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어도
저렇게 완전히 무너진 얼굴을 보고 있자니 인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9억 계약서,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제 개인정보, 그리고 오늘 저녁 저를 덫안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계획.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동정과 용서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형, 아주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는다고 해결 안 돼. 아주버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나 진짜 무서워. 무서우면 경찰 가. 안태식 놈들이 가만 안 둬. 남편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도망치는 것보단 낫다. 그 말이 끝나자 아주버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사실 오늘 너희 오면. 남편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술 먹이다가 계약서 꺼내려고 했어. 룸한 친척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형님은 얼굴을 감싸고 울었고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주버님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있으면 너희가 거절 못할 줄 알았어.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직접 입으로 인정한 겁니다. 가족 식사도 화합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재야, 너 엄마까지 이용했니?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은 오늘 우리 돈만 가져가려던 게 아니야. 아주버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까지 같이 무너지게 만들려던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버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경찰 한 명이 남편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치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 일단 거기 그대로 있어. 도망가지 말고. 아주버님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저는 오히려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사람은 저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허세로 쌓은 삶이 무너지면 결국 저런 얼굴이 되는구나. 잠시 뒤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먼저 이동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 팔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경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룸 밖으로 빠르게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깊은 정적만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도 4천만 원짜리 와인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성공과 체면의 상징처럼 보이던 그 병이 이제는 한 가족을 무너뜨린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룸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무너진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거짓과 욕심이었습니다. 경찰이 나간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룸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형님 흐느끼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은 멍하게 테이블 위 와인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천만 원짜리 와인.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병은 시어머니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 장남이 이런 것도 먹인다. 우리 집안 아직 안 죽었다. 그런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와인병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허세, 빚, 거짓말, 그리고 가족을 덫으로 끌어들인 욕심. 모든 게 그 병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끝내 참지 못하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한참 뒤에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혜진아. 형님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너무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알았니? 형님 입술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형님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2달 전쯤부터.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은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진짜 투자만 들어오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승재 씨도 그렇게 말했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밤마다 전화 오고 돈 달라는 사람들 찾아오고 남편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일을 막지는 않았네요.
형님은 결국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저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집 사람들은 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몰랐다, 무서웠다, 살려고 그랬다. 하지만 그 모든 말 끝에는 늘 다른 사람 희생이 붙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서 씨, 저는 말없이 형님을 봤습니다. 형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사람 마음도 어느 순간 무뎌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님이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 있었으면 진짜 계약서 꺼내실 생각이었어요? 형님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친척들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형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승재 씨가 술 분위기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얘기 꺼내자고 했어요.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형님은 계속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있으면 민서 씨가 거절 못할 거라고. 순간 시어머니가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모든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압박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자리였던 겁니다. 그때 고모님 한 분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재가 미쳤구나. 다른 친척도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사기지.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평생 자랑이었던 장남이 이제는 친척들 입에서 사기라는 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 형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룸안 시선이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남편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형 원래 공부도 잘했고 아버지가 제일 기대하던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 눈물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사업 한번 실패하고 나서 이상해졌어요. 계속 남한테 잘 사는 척해야 했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남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도 힘들었을 겁니다. 형을 미워하면서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남편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형은 돈보다 체면에 중독된 사람이었어.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주버님은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성공한 장남이라는 가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비싼 차를 몰고 더 큰 사업 얘기를 하고 더 고급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실제 돈은 없는데도요. 그리고 결국 그 허세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까지 담보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형님이 갑자기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와인도 원래 안 시키려고 했어요. 룸한 시선이 다시 형님에게 향했습니다. 형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승재 씨가 갑자기 친척들 앞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만, 이번만. 그 말로 시작된 거짓말이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잠시 뒤 룸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젊은 경찰 한 명이 돌아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치 확보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승재 찾았어요?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룸한 사람들이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남편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경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승재 씨 혼자가 아닙니다. 순간 제 심장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은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안태식 쪽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룸한 공기가 다시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경찰 말이 끝나자 룸한 공기가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안태식 쪽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질렸습니다. 같이 있다고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한강 근처 주차장 쪽에서 확인됐습니다. 박승재 씨 혼자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형님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친척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단순한 가족 망신 정도로 여기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위험한 사람들과 얽혀 있다는 게 실감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아주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는 겁니까?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만 가족분들은 이동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나도 갈래요. 우리 아들 혼자 두고 어떻게 있어요? 경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장 상황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안 가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은 복잡했습니다. 분명 아주버님은 저희를 함정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제 이름을 팔고 제 돈을 노리고 제 인생까지 빚에 묶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 앞에 선이 미움만 남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인지 얼굴이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형님이 갑자기 경찰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말했습니다. 제발 승재 씨 좀 살려주세요. 경찰은 당황해 형님을 일으켰습니다. 진정하세요. 형님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 원래 저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진짜 겁먹으면 정신 놓는 스타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이상하게 더 씁쓸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원래 악당 얼굴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얼굴로 가족인 척 웃으면서 조금씩 선을 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는 거였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동해서 박승재 씨 신변부터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추가 연락 오면 바로 기록 남겨주세요. 남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루마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억지권이도 며느리 평가하는 시선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친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저는 조용히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입술을 떨다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쪽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평생 저에게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제가 참아야 했고, 제가 이해해야 했고, 제가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시어머니 입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장남이 잘 되길 바랐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없이 고생 많이 하느라 어떻게든 성공했으면 했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너희를 못 봤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명절을 보냈을 때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혼자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늦게 와서 비싼 과일 세트 하나 내려놓고는 온 가족 칭찬을 다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제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민서는 야무져서 걱정 안 된다. 그때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참아도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든든하니까, 착하니까, 말없이 감당하니까, 그래서 더 밀어붙여도 되는 사람.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붉어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전 어머니가 형편 어려운 가족 돕는 건 이해해요. 근데 도움은 부탁이어야지 강요가 되면 안 돼요. 시어머니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한 번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루만 친척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 다들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밤 제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까지 끌려갈 뻔했는지. 형님도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씨, 진짜 미안해. 저는 형님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이 울먹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음부터는 남편 체면보다 본인 인생 먼저 지키세요. 형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가장 뼈 아팠을 겁니다. 그때 남편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모두 동시에 긴장한 얼굴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잠시 말을 듣던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 병원이라고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다친 겁니까? 룸한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주 천천히 전화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형 병원으로 옮겨졌대. 시어머니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 병원으로 옮겨졌대. 남편 말이 끝나는 순간 시어머니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졌습니다. 승재야. 시어머니는 그대로 휘청하며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형님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디 다친 거예요? 많이 다친 거예요? 남편은 아직 통화를 끊지 않은 채 경찰에게 상황을 다시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를 내렸습니다. 룸한 모든 시선이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다리 쪽 다쳤대.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교통사고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직 모르는데 한강 주차장 쪽에서 안태식 사람들이랑 신랑이 있었던 것 같대. 형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상에.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이 도망치다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다친 것 같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거의 주저한 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안심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이 크게 다쳤다는 말을 듣는 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웃고 떠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아주 지친 얼굴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고급 식당, 7,300만 원 계산서, 부업 계약서, 사채업자, 경찰, 그리고 이제 병원까지. 마치 하루가 아니라 몇 달을 한꺼번에 살아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 가야 해. 형님도 허둥지둥 가방을 챙겼습니다. 친척들 역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눈물 범벅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아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병원 가면 형한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뭐라니. 아픈 애한테. 남편은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괜찮다고만 하실 겁니까? 루만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너무 단단했습니다. 형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번엔 진짜 말해야 해요. 시어머니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계속 감싸주고 덮어주고 장남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준 결과가 지금 이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라기보다 잘못을 해도 계속 괜찮다고 넘어가준 시간이 지금의 괴물을 만든 거라는 걸요. 형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지금은 그런 말 할 때 아니잖아요. 남편은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수님은요? 형님이 멈칫했습니다.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 망가지는 동안 왜 아무도 멈추게 안 했어요? 형님 눈에서 눈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무서워만 했죠. 그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다. 그 한마디가 룸 안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평생 장남 자랑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인정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미움보다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조금만 일찍,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조금만 덜 채면 차렸더라면 오늘 같은 밤은 오지 않았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잠시 뒤 레스토랑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고객님, 남편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 쪽 요청 때문에 계산은 보류 처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황이 단순 미결죄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오늘 저희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남편이 미리 눈치채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쯤 저는 저 계산서를 붙들고 울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혹은 술자리 분위기에 떠밀려 계약서에 이름을 적고 있었을지도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아주 가볍게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 당신이 미안해?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가족 때문에 당신이 이런 일 겪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 하루 내내 버티고 있던 감정이 갑자기 울컥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가장 힘들었던 게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당연하게 희생당할 뻔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남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안 말렸으면 목이 잠시 메었습니다. 나 진짜 큰일 났을 거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만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무너진 건 가족의 거짓말이었지만 끝까지 저를 지켜준 사람도 결국 가족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제 옆에서 끝까지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희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병실에서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시어머니도 형님도 아닌 바로 저일 거라는 걸요. 병원 응급실 아픈 새벽인데도 화냈습니다. 흰 조명 아래로 들것이 오가고 멀리서 심전도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거의 뛰다시피 접수대 앞으로 갔습니다. 박승재 환자 어디 있어요? 아까 경찰이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형외과 처치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기다리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만 듣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형님은 계속 울고 있었고 친척 몇 명은 복도 끝에서 낮은 목소리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응급실 벽에 기대 선 채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벽 병원 복도였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인생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구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고 있었던 거구나.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오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 괜찮아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모두가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오른쪽 다리인대 손상이 있고 타박상이 꽤 심합니다. 형님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입원해야 하나요? 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간호사가 보호자 한 명만 먼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나 형님이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김민서 보호자분 계십니까? 순간 복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간호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승재 환자분이 가장 먼저 찾는 분이 김민서 씨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도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찾죠? 남편 역시 미간을 좁혔습니다. 간호사는 덧붙였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김민서 씨 먼저 불러달라고 해서요. 복도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빚 구덩이에 끌어넣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실려와서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저라니 남편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들어갈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버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직접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주버님은 침대에 반쯤 기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오른쪽 다리에는 깁스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그 화려한 식당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를 보자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저는 병실 문 앞에 선 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주버님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입술만 몇 번 달싹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화도, 통쾌함도, 연민도 모두 지쳐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저 찾으셨어요? 아주버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끝까지 정신 차리고 있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내가 잘 될 거라고 믿어줬는데 너만 아니었어.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진짜 잘해보려고 했어.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실패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지더라. 아주버님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장남인데 망했다는 소리 듣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 그 말은 어쩌면 처음으로 듣는 진심 같았습니다. 허세도 큰소리도 술기운도 없는 목소리, 정말 다 무너진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더 큰 척했어. 안 되는데도 괜찮은 척했고 돈도 없는 주제에 성공한 척했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돌아갈 수가 없더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었다. 도시는 아직 깨어 있었지만 병실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돈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 눈 속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걸 견디지 못해서 망한 거였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은 이미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네, 그는 한참 망설이다 겨우 말했습니다. 계약서.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찢어버려. 순간 병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거 없던 일로 해.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빡승재라는 사람이 오늘 밤 처음으로 진짜 무너졌다는 걸요. 아주버님 입에서 찢어버려라는 말이 나온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계약서는 저를 빗속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실 침대 위에서 다리를 깁스한 채 누운 사람이 자기 손으로 그 덫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눈을 감은 채 다시 말했습니다. 그거 있으면 결국 너희까지 망가질 거야. 저는 조용히 아주버님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허세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성공한 척도, 장남 체면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던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지친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요? 아주버님 눈가가 떨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한강에서 앉아있는데 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준호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나더라.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천장을 바라본 채 중얼거렸습니다. 형은 우리 돈만 가져가려던 게 아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인생까지 무너지게 만들려던 거다. 그 말을 자기 입으로 따라하는 순간 아주버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가슴 한쪽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사람이 가장 처참해지는 순간은 남한테 들은 비난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속일 수 없게 되는 순간인지도 몰랐습니다. 아주버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심전도 기계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주버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네, 나 사실 너 싫어했어. 저는 의외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버님다운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항상 현실 보잖아. 나는 계속 괜찮은 척하고 싶은데 너는 숫자로 다 보니까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만 정상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시댁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차갑고 계산적인 며느리 취급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무너진 사람이 가장 먼저 그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주버님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았는데 저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형님도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고 모두가 조금씩 눈 감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주버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믿어준 어머니를 결국 가장 크게 무너뜨린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아주버님도 이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저와 아주버님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 얼굴을 보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실 창가 쪽에 서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아주버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물었습니다. 형,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병실 안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형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 진짜 돈 때문에 그랬어? 아주버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면 실패한 사람 되는 게 무서워서 그랬어? 그 질문 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린 채 울먹였습니다. 무시당하기 싫었어.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은 울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는 맨날 나만 믿었고 나는 장남인데 계속 실패했고 그는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근데 준호 너는 점점 안정적으로 살고 민서는 돈도 잘 모으고 저는 조용히 남편 손끝이 굳는 걸 봤습니다. 아주버님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러웠다. 그 한마디가 병실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질투, 열등감, 체면, 허세. 오늘 밤 벌어진 모든 일의 바닥에는 결국 그 감정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 아주버님이 흐릿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형이 돈 없어서 싫었던 적 없어. 아주버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 속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서웠어. 병실, 아니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은 결국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자기 욕심과 체면에 깔려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병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누구도 더 이상 거짓된 화목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다는 걸요.